죽더라도 얼굴은 깨끗이 씻어야 염라대왕이 구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강가에 가서 세수를 한다. 실시. 교관의 목소리의 톤이 약간은 부드러워졌다. 1월의 차가운 강물에 세수를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형님들, 형수님들 그리고 조카들 이젠 영원히 볼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아내 근영이도 저승에 가면 어머니를 만날 수나 있으려나? 사단장님께서 너희들을 모두 총살시키라고 명령을 했지만 총알이 아깝다. 너희들을 사살할 총알이 아깝다는 말이다. 그래서 본 교관은 내가 영창을 가더라도 너희들을 살려주기로 했다. 나도 너희들 같은 동생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염라대왕이 아닌 사단장을 만나러 간다. 알았나? 네. 목소리가 작다. 알았나? 네. 아까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켜졌다. 자, 집합, 조교 뭐하나? 이열종대 해쳐 모여. 동작 봐라. 훈련병들의 행동이 민첩해졌다. 앞으로 갓. 번호 붙여 갓.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목소리도 아까보다 훨씬 커졌다. 더 크게 번호 붙여 갓.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연병장으로 돌아왔고 사단장 감독의 연극은 끝이 났다. M1 소총을 지급받아 조준 발사 방법 등을 배우고 총검술 각계전투, 분대전투, 소대전투, 중대전투 그리고 야간에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알기, 화생방 훈련, 개인호 여러 가지 참호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사격 훈련과 야간에 머리 위로 기관총을 쏘아대며 포복과 철조망 통과하며 한 달 정도 맹훈련 끝에 대구 고충대로 가서 대기하면서 칼빈총을 받고 기관총 부사수라는 보직을 새로 받았다. 사수는 오충선 일병이었다. 분대장은 6.25를 겪은 2.15 하사였는데 그가 전선에서 겪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중 동부전선에서 후퇴 중 대퇴부의 관통상을 입은 병사를 부축해서 후퇴를 하다가 급하고 방법이 없어서 모포에 앉혀놓고 총과 실탄을 주고 분 대원들이 건빵을 거두어주고 떠났는데 잘 가라고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전우를 두고 왔다고 하면서 눈물을 지었다. 그 전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후퇴하는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살려주었는데 분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전병이라면 군 수칙 상 죽여야 후퇴하는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알면 죽어 하면서 어찌 되었거나 꼭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군대는 요령이라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명령이 떨어지면 뛰어 올라가다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면 숨을 곳을 잘 보아두고 거기에 잘 숨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끔씩 총을 쏘면서 눈치껏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 그런데 뭐니 해도 배고 품의 고생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진규는 겨울엔 점심을 아예 굶다시피 해서 그런대로 견딜만 했다. 그렇게 황골의 근영은 아들을 잃은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랑하는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그리고 갑발기마다 연실과 근영은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 모아 빌며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고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근영은 장독대에서 빌고 있었는데 어구구하는 시아주번이 진명의 신음소리에 벌떡 일어나 살인문 밖으로 나가보니 뒷간에서 나는 소리였다. 가보니 진명이 쓰러져 있어. 형님, 아주버니께서 쓰러지셨어요. 하며 외쳐 용동이, 희연이, 영동이를 비롯한 온 식구가 달려 나와 진명을 부축해 방으로 모셨다. 뇌졸중이 온 것이었다. 그렇게 자리 보존을 하게 되니 모든 살림살이는 윤희가 하게 되었는데 조금 후부터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겨우 앉아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무렵 중공군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들어와 소란스러웠으나 전선이 남쪽으로 옮겨가는 데 따라 중공군의 숫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무렵 근영이 친정에 다녀오는데 중공군 2명이 따라오는 게 보였다. 부지런히 밭길을 지나며 힐끗 돌아다 보니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어서 뛰다시피 마당에 도착해서 뒤돌아보니 불과 20걸음 가까이 쫓아와 있었다. 근영은 살인문을 지나 넘어지다시피 안방 문을 열고 아주버니, 허헉 아주버니 나 좀. 미처 말을 잇지도 못하면서 앉아있는 진명의 등 뒤에 얼굴을 묻었다. 진명이 옆에 있던 지팡이를 들어 문지방을 두드리며
이놈들 내 딸은 안 된다. 안 돼. 물러나지 못할까? 썩 물러나라. 하면서 어눌한 목소리였으나 단호한 태도의 놈들은 주춤해졌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희자와 연동이 지팡이를 두드리며 소리소리 지르는 소리에 달려온 영동이. 그리고 윤희까지 보이자 놈들은 삼배고쟁이에 방귀 빠지듯 슬며시 빠져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전선이 남쪽으로 더 밀리자 지서에는 인민군이 들어왔고 중공군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전선이 홍천까지 밀리자 진규의 부대는 아침부터 행군이 시작되었는데 저녁까지 연병장에는 출발을 하지 않은 병사가 있을 정도로 대이동이었다. 이등병 진규도 하루 종일 걸어야만 했는데 풍기에서는 민가에 들려서 건빵을 주고 고추장과 김치로 바꿔가지고 분대원 모두가 오랜만에 꿀맛 같은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중령을 넘었는데 전세가 긴박했는지 GMC가 와서 장병들을 실어다가 원주에 내려놓더니 그 다음 날은 아침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GMC에 태우고 달려서 오전 9시쯤 오음산 아래 창복리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미군 포부대가 있었고 진규의 소대는 오음산 남서쪽에 있는 고란골에 배치되었다.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했다. 지금부터 1시간 후인 12시에 오음산 정상을 탈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지금쯤 미군의 지원 포사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 말에 신호라도 하듯이 꽝 하는 포소리에 몸이 움찔하였고 자신도 모르게 귀를 막았다. 우리 소대는 이곳 고란골 서쪽 능선을 타고 오음산 800고지에서 대기 후 12시 정각에 공격을 개시한다. 그리고 또다시 꽝 칵꽝. 귀가 먹먹했지만 차츰 귀에 익어가는지 적응이 되어갔다. 목적지인 800고지에 다가 갈수록 포가 날아가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꽝 이곳이 바로 전장이구나. 저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규는 온갖 생각에 잠겨 있다가 18살 먹었다는 이기석 이병에게 이 이병 몇이나 되었냐? 겁먹은 표정으로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던 이 이병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는지 대답이 없었다. 야, 이 이병 몇이나 되었냐? 그제서야 알아들었는지. 예, 11시 20분입니다. 이윽고 수류탄 2배당되고 각자의 탄띠에는 탄환을 꽂고 준비가 되자 주먹밥이 배정되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입안에 꾸겨 넣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수통에 물을 다시 채우라는 소대장의 명령에 물을 채웠다. 공격에 앞서 소대장은 공용화기인 기관총은 소대 본부에 두고 개인 화기만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지시를 했다. 그리고 12시 포사격이 멈춰지고 소대장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돌격 앞으로. 그렇게 850고지에 들어서자 따르륵 따르륵 중공군의 따발총이 불을 뿜었다.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각자가 바위 틈으로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다. 소대장이 소리를 질렀다. 1분대 돌격 앞으로. 1분대 돌격 앞으로. 2분대 3분대 어모 사격하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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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륵, 따르륵. 2분대 돌격 앞으로. 소대장의 명령 소리에 2분대장이 복창을 했다. 2분대 돌격 앞으로. 진규는 용감하게 튀어나가서 미리 보아둔 바위 뒤까지 접근을 했다. 그렇게 몇 번의 약진을 하는데 우측 900고지에서 따르륵거리며 총알이 날아왔다. 적은 오음산 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소대장이 긴급 지원포 사격 요청을 했다. 몇 분 후 오른쪽 900고지에 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오음산 정상을 향해 돌격을 해나가는데 쉽지가 않았다. 소대장의 단말마 가까운 돌격 명령에도 좀처럼 소대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겨우 마지못해 몇 발자국을 옮겨 바위 틈이나 깊은 곳에 박혀서 몇 번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렇게 10여 미터를 더 오르는데도 20여 분이 걸렸다. 이윽고 그 말로 만듣던 방망이 수류탄이 던져지고 발 아래 근처에서 쾅소리와 함께 터지자 입을 바짝바짝 타고 더욱 바위 틈으로 몸을 밀착했다. 벌써 대오는 흩어진 지 오래고 따르륵거리며 날아오던 따발총 소리가 조금 멈춘 듯 했다. 숨을 고르고 있는가 아니면 총열이 달아서 식히느냐 그러는가 아니면 총알이 떨어졌나? 소대장이 외침 소리가 들렸다. 각 분대는 3분대를 엄호하라. 3분대 돌격 앞으로. 다시 사격이 시작되고 따발총도 불을 뿜었다. 위생병.
위생병! 하는 외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총에 맞은 모양이다. 소대장의 단말마에 가까운 외침은 계속되고 있었다. 1분대 돌격 앞으로. 2분대 어모 사격하라 어모 사격. 다음은 우리의 차례인가 우리가 나가야 할 차례구나. 2분대 돌격 앞으로. 분대장의 복창 소리가 들렸다. 2분대 돌격 앞으로. 그렇게 10발 자국도 못 가서 미리 보아둔 바위 뒤에 붙어 숨었다. 다시 방망이 수류탄이 굴러와 저만치 아래서 꽝 소리를 내면서 터졌다. 다시 소대장의 외침 소리가 들리고 총알이 날아가는 핑 소리와 바위에 파파박하고 박히는 소리가 내 심장에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벌써 2시간째 전투는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전투는 진규의 소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서쪽 능선을 타고 올라오는 1소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 어느 소대가 진지를 탈환하느냐 경쟁이라도 하듯 3개 소대가 세 방향으로 좁혀들고 있었다. 그렇게 900고지를 넘어서고 남은 거리는 50m 정도 바짝 바위에 붙어서 응사를 하는데 어느 소대 누가 돌격을 해서 수류탄을 던지고 돌격하느냐만 남았다. 서쪽 능선 쪽에서 꽝꽝꽝 하는 소리와 함께 와하면서 1소대가 돌격을 감행했다. 이어 3소대 도오음산 남쪽 고지를 탈환하고 이어 2소대가 동쪽을 확보 도주하는 중공군을 향해 몇 발의 사격을 하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중공군이 물러간 참호에는 10여 구에 찢겨진 중공군 시체와 방한모가 뒹굴고 있었고 놈들이 먹다 남긴 미숫가루 등 쓰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챙기고 있는데 분대장이 분대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나갔다. 오충선 일병. 대답이 없다. 오충선 일병. 분대장이 톤을 높여 불렸지만 대답이 없자 다음 사람을 불러나갔다. 김진규 이병. 네. 이기석 이병. 네. 오일병을 제외한 모든 분대원은 대답을 했지만 끝내 오일병 대답이 없었다. 분대장이 제일 먼저 진규에게 물었다. 김이병, 오일병 못 봤어?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충선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오충선, 오충선. 소대원 전원이 함성 지르며 찾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올라온 능선을 이곳저곳 한참을 헤맨 끝에 참나무 아래 피투성이로 기대어 숨진 오충선 일병을 찾아내어 양지 쪽에 묻고 분대원이 모두가 거수경례를 했다. 다른 분대 타 소대도 몇 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1소대는 소대장이 전사했다. 소대장의 지시가 있었다. 지금 15시 30분 시간이 없다. 지금서부터 내가 지정한 곳에 개인호를 파고 적의 공격에 대비한다. 그리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오충선 이병 기관총 사수를 대신해서 부사수였던 김진규 이병이 기관총 사수를 맡고 부사수는 이기석 이병이 해라. 그렇게 해서 이기석 이병과 둘이서 소대장이 지정해 준 곳에 둘이 들어갈 수 있는 호를 만드는데 오음산의 북쪽은 아직도 눈이 무릎이 넘도록 쌓여 있고 칼바람이 얼굴을 매섭게 때리는데 먼저 만들다 만 개인호와 새로 만들 개인호를 손질하는데 곡괭이 끝이 힘껏 내리 찍는데도 불과 40mm 밖에 찍어내지를 못했다. 그나마 공부를 하다가 온 서울 출신의 이기석 이병의 폼은 영 아니었다. 이 이병 봐라. 곡괭이는 들어 올릴 때는 쇠 부분 가까이 잡고 들어 올리고 내리칠 때에는 왼손을 자루의 끝을 오른손은 자루 끝에 3분의 1을 잡고 내리쳐야 힘이 덜 들어. 네.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해라. 그렇게 1시간 정도를 팠는데 겨우 깊이가 1m도 못 팠다. 이 이병 몇 시나 되었나? 4시 반입니다. 벌써부터 배가 고프고 해는 서산에 기울고 있는데 호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분대원 중 유일하게 시계를 차고 있는 녀석은 이기석 이병뿐이었다. 야 빨리들 하자. 분대장의 동료로 부지런히 서둘러서 허리 깊이만큼 파내려갔는데 젠장 곡괭이 끝에 돌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옆을 찍으니 깡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전해오는 약간의 통증 그리고 그 옆을 다시 찍어도 똑같았다. 젠장 다른 곳으로 옮겨 팔 수도 없고 간신히 있는 흙과 돌을 퍼내고 공용화기인 기관총을 설치하고 놈들이 남쪽에 어설프게 설치했던 철조망을 끌어다 설치를 하는 한편 지뢰를 묶고 났는데 꽹과리 소리가 나고 함성의 피리 소리가 들리며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런 저녁도 못 먹었는데
각자 호 속에 들어가 산 아래를 응시하고 있었다. 땅거미가 지고 희미한 달빛 아래 기어오르는 중공군들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그날 밤이 되자 다시 중공군은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고 간간히 위잉하는 바람 소리는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그나마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면 음산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밤이었다. 순간 쉬익 황포까지 터지는 소리가 들리니 말 그대로 오음산이었다. 그리고 야음을 틈타 중공군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사격을 하니 총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진규는 방아쇠를 놓고 총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야, 이병 수류탄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하나, 둘, 셋 희미한 달빛 아래 어른거리는 놈들을 향해 수류탄이 던져졌다. 쾅! 다시 옆에 세워져 있던 카랄빈 소총을 들어 사격을 했다. 그렇게 몇 번의 파도같이 밀려오는 중공군들을 향해 사격을 하며 새벽녘이 다가올 무렵 전투는 소강 상태로 숨을 고르는지 조용했다. 이 틈을 이용해 미숫가루를 입안에 털어넣고 수통 뚜껑을 열어 목을 축였다. 그리고 이기석 이병도 진규를 따라 미숫가루를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시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벌떡 일어나 산 아래를 살펴보고 있었다. 진규가 깜짝 놀라. 야, 이 일병 안. 땅 뜨르륵. 미쳐 앉아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이기석 이병이 총을 맞고 주저앉았다. 위생병. 위생병. 진규가 급히 위생병을 불렀다. 상처를 살펴보니 가슴에 관통상으로 숨을 몰아쉴 적마다 쿨럭이며 피가 솟아올라 쏟아지고 있었다. 이 이병 정신 차려. 벌써 이기석 이병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나오는 피의 양도 차츰 줄어들고 있었다. 위생병이 뛰어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총알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기석 이병은 숨을 거두었다. 그런데 위생병은 이기석 이병의 손목에서 시계를 끌러서 윗주머니에 넣고 차모를 빠져나가 뛰어가고 있었다. 이런 개새끼. 눈이 뒤집힌 진규는 옆에 있던 소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탕. 위생병은 욱 소리와 함께 고꾸라지면서 떼구르르 몇 번을 굴러서 굴참나무 옆에 처박혔다. 그리고 진규는 순간 후회를 했으나 이내 기관총을 잡고 사격을 했다. 아무래도 부사수가 필요했다. 박이병. 박영수 이병이 달려왔고 박영수가 부사수가 되어 전투를 계속해서 아침까지 버텼다. 날이 새자 중공군은 물러났고 전사자의 시신을 옮기고 근 18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먹밥이 배급되어 겨우 허기를 때우고 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소대장이 소대원 전원 집합 40여 명의 소대원이 전원 집합을 했다. 오늘 전투에 전원이 수고했다. 그리고 몇 사람의 전우를 잃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체 검안 결과 위생병이 아군의 총에 맞아 전사했다. 실수였던 고의였던 이런 배신 행위는 즉결 처분감이다. 나와라. 진규는 움찔했으나 나설 수가 없었다. 즉결 처분감이라는데 잠시 후 소대장이 소대 전원 엎드려 뻗쳐 곡괭이 자루 가져와. 선임 상사가 곡괭이 자루를 가져오자 2대씩 때리기 시작했다. 중간쯤 때리다 지쳤는지 야 1분 대장 내가 마저 때려. 다시 소대장이 원산 폭격 실시 열중 쉬어. 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모두 머리를 땅에 박고 두 손은 허리에 대었다. 목이 뻐근해 오는데 빨리 안 나오나 이런 배신행위는 이적행위다. 나가면 군법회의 깜이다. 전우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고 소대장도 포기를 했다. 이뤄서 지금부터 진지보수를 하고 경계병을 제외하고 휴식을 취하고 야간 전투에 대비한다. 네. 진지보수를 하고 낮에는 잠을 잤지만 말이 자는 거지 낮 동안 중공군 기지에 포격을 퍼붓는 소리 비행기까지 출격하여 포를 쏟아붓고 있으니 도통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또다시 밤이 찾아오고 다시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따르륵 거리는 따발총을 쏘아대는 중공군은 그 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 홉사 빈대 같았다. 낮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중공군은 밤만 되면 피를 본 빈대처럼 몰려들 올라오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갑발기 무렵까지 지루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는 북쪽이 아닌 동남쪽에서 따르륵 거리며 중공군이 몰려 올라오고 있었다.
동남쪽 900고지가 떨어진 모양이었다. 이젠 글렀구나 하는 생각에 서남쪽 능선을 타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굴러 넘어지기를 몇 번 만에 산사태로 쓰러진 굴참나무 밑동으로 굴러 떨어졌다.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서 푹신했다. 에라,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고 앉아서 쉬는데 긴장이 풀려서 인지 깜빡 잠이 들었다. 진규가 눈을 떴을 때에는 해는 중천에 하얗게 떠 있어 눈이 부셨고 사방은 고요해 이상한 나라에 온 느낌이 들었다. 분명 새벽에 고지에서 후퇴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미군의 지원 사격이 시작될 때인데 그동안 다시 빼앗아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수통을 꺼내어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는데 허기가 찾아왔다.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 중공군이 몰려오기 시작한 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주머니를 뒤져서 화랑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피워 물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8시간이 흐른 뒤에 담배를 피웠으니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졸다가 낙엽 밟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귀에 익은 소리가 아닌 중국말 소리였다. 바짝 긴장한 진규는 조심스럽게 엎드려 기어서 흙이 떨어져 나가서 사태밥이 되고 남은 구덩이 깊숙이 몸을 숨겼다. 저 아래선 중공군 2명이 총을 어깨에 맨 채로 숲속이며 나무 사이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렇게 걸어서 올라오고 있었다. 진규는 바짝 긴장이 되어 들키는 날에는 자폭을 생각하고 앞주머니 위에 달려있는 수류탄으로 손이 가고 더듬어 안전핀을 뽑으려는데 놈들은 진규가 누워서 자고 쉬었던 자리 옆에서 잠깐 살펴보는가 싶더니 뭐라고 짓거리면서 산 위로 사라졌다. 진규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배는 고파오는데 계속 굶고 있자니 기운이 빠지는데 벌써 20시간이 넘게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 수통을 흔들어 보니 빈통이었다. 낮에 보아둔 계곡을 달빛 아래서 더듬거리며 내려가 물을 찾아서 담고 마시고 돌아오자마자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잠이 들고 말았는데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다. 어디선가 밥을 짓는지 밥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시 밤이 찾아왔다. 달빛을 의지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대가 주둔했던 곳을 찾아 눈을 굴려 먹을 것을 열심히 찾으니 얼어버린 누룽지가 눈에 띄었다. 조심스럽게 주워서 품 안에 넣고 빠져나와 숨어있던 곳으로 오면서 언 누룽지를 씹어 먹었다. 차가운지 딱딱한지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미친 듯이 누룽지를 씹어 먹고 나니 기운이 조금 나는 게 살 것 같았다. 그리고 생각난 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여기가 횡성 그렇다면 북서쪽으로 가자 하는 생각이 미치자 밤길을 더듬어 북서쪽을 향해 산길을 더듬거리며 걸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새벽녘에 눈에 익은 것이 보였다. 숯가마다 숯가마. 진규는 우선 낙엽을 주워 모아 숯가마 구석에 깔았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숯껍질을 몇 번을 안으로 날라서 한 삼태기가량이 되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라이터를 켜서 숯껍질에 불을 붙여서 조심스럽게 호호후후. 빨간 면적이 조금씩 늘어났고 2개, 3개 늘어나서 제법 불다운 불이 되어 있었다. 이젠 꺼질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고 불이 웬만큼 되었다. 반합을 꺼내 수통 뚜껑을 열어서 물을 붓고 언 누룽지를 꺼내 넣었다. 그렇게 죽을 먹고 나니 기운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다. 그렇다 오늘 낮은 여기서 자고 저녁 무렵 출발해서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옷을 얻어 입고 민간인 복색으로 집으로 가자가도 거기 가서 죽자. 그리고 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숯가마는 아늑한 게 안에 불까지 있어서 그런지 노곤함이 몰려와 잠이 들었다. 진규가 눈을 떴을 때에는 해가 한 뼘 정도 남아 있었다. 반합에 물을 붓고 다시 누룽지를 넣고 끓이고 있는데 이런 두런두런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밖을 보니 중공군 2놈이 걸어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진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밖을 응시하며 잽싸게 총을 집어들고 밖을 응시했다. 놈들은 숯가마 밖에서 총을 내려서 기대어 놓고 그냥 비무장으로 숯가마 안으로 들어왔다. 진규도 겨눴던 총을 어깨에 걸치고 놈들을 응시하고 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왔다. 앉아있는 자세로 있는 진규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
가슴에 달려있는 수류탄에 손을 대려는 순간 진규는 수류탄 하나를 손에 들고 안전핀에 손가락을 끼웠다. 그런데 손짓을 보니 다른 뜻이 있었다. 가슴에 단 수류탄이 불 가까이 있으면 터지니 떨어져 앉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다. 그 손짓 이해하니 적이 안심이 되었는데 놈들이 하는 말은 간단한 말로 가자 가자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진규는 가다가 여차하면 한 놈 끌어안고 자폭을 해서 죽더라도 살값은 하리라고 맘먹고 놈들이 하자는 대로 쑥가마 밖으로 나왔다. 놈들은 나와서 총을 겨누지도 않고 각자의 총을 메고 앞에 한 놈 뒤에 한 놈이 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자 가자 소리만 하면서 걸어갔다. 진규는 총을 메고 뽑아든 수류탄을 손에 들고 안전고리에 손가락을 끼운 채 바짝 긴장을 하고 따라서 걸어갔다. 아니 무슨 포로를 무장해제도 하지 않고 호송을 하다니 그렇게 400m를 걸어서 학교에 도착을 했다. 그곳에서 비로소 통역관인지 한국말을 하는 군관이 있었다. 어서 오시오 동무 그동안 추운데 고생이 많았소. 진즉에 이곳을 찾아왔으며 고생을 덜 하였을 것을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전쟁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오. 이게 다 김일성이나 이승만의 정치 논리에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는 거 아니오. 김일성 이기면 어떻고 이승만이 이기면 어떻소. 이게 다 그들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 아니고 뭐겠소. 김일성이 이긴다고 동무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무엇며 이승만이 이긴다고 동무에게 무엇이 돌아가겠소. 지금 동무가 메고 있는 총은 짐일 뿐이요. 누가 누구를 죽인단 말이오. 동무 손에 들고 있는 수류탄을 터뜨려 아까운 목숨을 버린다고 누가 알아주겠소. 빨리 아무나 이기고 전쟁이 끝나고 살아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이 아니오. 저기 쌓여있는 수류탄이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달아매시오. 진규는 슬그머니 안전고리에 넣었던 손가락을 빼냈다. 그리고 가슴에 달려있던 수류탄을 빼서 내려놓고 어깨에 메고 있던 칼 빈총을 내려놓고 탄띠를 끌러서 종류별로 갖다 놓았다. 동무 잘 생각했어. 동무 잘 생각했어. 꺼 전사 동무, 이 국방군 동무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시오. 그렇게 1951년 2월 23일 진규은 스스로 무장이 해제되고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포로들을 학교에 모아놓고 사상교육을 시작하는 날 거기서 분대장이었던 이일호 하사가 고여서 이분. 분대장 이일호는 잽싸게 손가락을 입에 대었다 떼며 다가와 작고 엄숙하게 야 미쳤어. 계급 직책은 쓰지 마. 이제부터 일호야 그렇게 불러. 아이고 신병 교육을 받을 때 포로가 되면 상급자의 계급이나 직책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던 것이었다. 진규야 너도 잡혀왔구나. 응. 난 그날 바로 붙잡혔어. 그리고 난 내가 안 보이기에 넌 죽거나 탈출한 걸로 알았거든. 그리고 진규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그랬구나. 박영수는 악에도 붙잡혀 들어왔어. 그리고 신장현이라는 애 있지. 악에도 있어. 이제부터 서로 아는 체 하지 마. 그렇게 따로 떨어져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저쪽에 신일병과 박일병 보였는데 눈인사만 주고받았다. 그리고 사상교육은 군에 오기 전 차금돌이 하던 사상교육과는 다른 완전히 체계적인 사상을 가진 군관이 하고 말솜씨도 좋아서 이 300명의 포로 중 몇몇은 의용군에 자원하기도 했다. 그렇게 사흘도 되지 않아서 중공군들은 포로인 진규를 인민군에게 인계했고 인민군은 포로들을 북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진규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공교롭게도 온종일 산길을 걸어서 얼어붙은 홍천강을 건너서 진규의 집 가까운 광판을 지나고 있어 집 생각이 간절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인민군들은 저희들끼리 수군대더니 산에서 칡을 끊어다 포로들의 손을 한 사람 한 사람씩 5명을 묶어서 짐승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이젠 탈출하긴 다 틀렸구나 하고 단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더니 낮에는 미 공군기의 공습 때문에 숲속 민가의 빈집에서 숨어서 쉬고 있다가 밤에만 걸어서 이북으로 끌고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할 수 없었다. 눈비와 추위 속에 북한으로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은 옷은 젖어 있고 배도 고프고 날씨는 칼바람 속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그와 같은 강추위를 이겨낸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다.
또는 인소라는 인민군을 따라서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배는 고프고 몸은 추위에 지쳐있는 상황에서 엄습해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면서 걸어가는 포로들도 있었다. 이렇게 끌려가고 있을 때 길가 어느 인민군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성인민군은 동무들 와 기렇게 힘들게 끌고 갑니까? 걷어 확 쏴서 죽여버리지 않고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표독스럽게 말을 했다. 전쟁은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말살해버릴 정도로 인간을 변화시켜 여리고 여리다는 여자도 독하게 만들어 지독한 말이 쉽게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진규를 비롯한 포로들은 하루살이 같은 모진 목숨을 이어가며 내일의 운명을 모르는 채 지친 발걸음을 마소같이 끌려가고 있었다. 내일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것이 포로들 가운데 부상당한 병사나 아픈 병사들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는데 그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사의 여부는 알 길이 없었다.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열을 넘게 걷고 강을 건너 산을 또 넘는 역경을 헤치고 진규는 강동이라는 곳까지 끌려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3, 4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곳은 탄광촌으로 어떤 폐광 굴 속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옥수수와 밀, 보리, 수수, 조 등의 잡곡만을 대충 씻어서 가마솥에 들어붓고 밥을 만들어주는데 그릇조차 없어 입고 있던 때 묻은 작업복 앞자락에 받아서 소, 돼지처럼 때 묻은 시커먼 손으로 집어 먹어야만 했다. 그나마도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끌려오던 때와 비교하면 천국이었다. 그곳에서 사흘을 기다려 신문이 끝나고 다음날 평안남도 순안 비행장에 도착하여 죄수들처럼 머리를 빡빡 깎였다. 그리고 검은색 방한복과 작업모에 항공작업연대라는 명칭을 달고 평양의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동평양 비행장 활주로의 복구 현장에 투입되었다. 수천 명의 포로들은 미 공군기들이 폭격으로 여기저기 웅덩이가 파인 활주로를 밤새도록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밤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먼 곳에서 단가로 흙을 가져다가 메우고 콘크리트로 활주로의 웅덩이를 복구하여 놓으면 그 다음 날은 여지없이 미 폭격기들이 날아와 기건. 복구시켜 놓은 활주로는 또다시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기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폭파된 웅덩이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었다. 멀리서 그 폭격 장면을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일상이 되었고 모두가 싱글빙글 웃으며 그래 잘 부순다. 그래 잘 때린다. 와 굉장하네.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나 그곳의 책임자인 인민군 장교는 포로들에게 이승만 괴뢰 집단과 미 제국주의자들이 폭파하여 놓았으니 너희들 손으로 완전 복구를 해놓아야만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작업을 독려했다. 그리고 복구 작업을 하면서 북으로 끌려올 때 헤어진 전우가 보이나 열심히 둘러보았으나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곳에는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유엔군과 국군들이 1.4후퇴 때 포로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여기서 잠깐 진규를 비롯한 이 땅의 젊은이를 사지에 몰아넣은 국민방위군 사건에 연루된 윤익현으로 말하면 경기도 용인군 출신으로 경성제일고보를 동맹휴학 사건으로 중퇴. 중화민국에서 황포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지청천 장군 밑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그는 해방 후 광복청년회, 대동청년단, 한청 등에서 총무국장직을 역임했고 김윤근과는 대동청년단 시절부터 함께 일을 했는데 그가 때때로 명분이 분명치 않은 돈을 쓴다는 의심을 받으면서도 각종 청년단체의 총무부장을 역임한 이유는 돈을 만들어내는데 그와 맞먹는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문제는 서울에 집결한 50만 명을 어떻게 후송하느냐이었는데 이들 50만 명은 걸어서 추운 혹한 속에서 천리길을 돌파해야 했고 제대로 된 숙식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보급과 겨울 피복 및 군복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국민방위군의 고급 지휘관, 장교들이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급품을 횡령, 착복했기 때문에 혹한의 추위 속에 식량과 겨울 피복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굶주린 채 장거리를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수많은 병사들이 이동 중 아사하거나 동사하게 된 것이었다. 징집된 이들은 명부도 없고 군번도 무기도 군복도 없는 군대. 일명 죽음의 대열, 해골들의 행진이라 불린 바로 그런 군대가 국민방위군이었다. 불과 100여일 사이에 50만의 방위군 장병 중 무려 약 5만 명이 사망했으니
천인공로 아니 만인공로라는 말도 호사가 아닐 수 없었다. 본래 국민방위군을 창설할 때 정부는 후방에 51개의 교육대를 설치하고 병력을 이곳에 집결하도록 했는데 주먹구구식도 안 되는 엉터리로 국민방위군 병력을 약 50만 명으로 잡으면 한 개 교육대당 1만 명 정도가 할당되는 셈이었는데, 그러나 교육대의 기관 요원들은 병력이 오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일 그만한 수용시설이 없다 보니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도 역부족이었다. 돌려차기식으로 서울이나 한강 이북에서 떠난 병력이 집결지에 도착하면 수용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김해로 가라 하고, 김해의 교육대에 가면 진주로 가라 하고, 진주의 교육대는 또 마산으로 가라고 하는 식의 수법으로 각 교육대 간부들은 이들을 며칠씩 수용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에서 지급한 예산과 식량을 빼돌려 부정 착복, 공금 횡령을 저질렀던 것으로 이미 고위 간부들의 국민방위군 예산 유용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50만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숱한 간부와 기관 장병들의 월급은 예산에 어디에도 계산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국민방위군에 소속된 이들은 훈련소 갈 때마다 돌려치기식으로 당하면서 아무런 군수품도 보급품도 못 받게 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거나 혹은 훈련소 입소하지만 보급품이나 식량도 없이 아무것도 못 받고 훈련소 안에 갇혀 지내듯이 지내다 보니 혹한의 추위 속에서 아사자와 동사자가 무더기로 속출하였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 국민방위군 고위 간부들은 군수품이나 도구품을 횡령하거나 부정 착복해서 빼돌린 돈으로 장부상으로,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 의해 굶주린 병사들은 훈련을 빌미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탈취하고 잔치집과 군판을 습격하는 등 말이 아니었으며,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동사자, 아사자가 대량 발생했으며 참혹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명부도 없으니 몇 명이 동원되었고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죽었는지는 오늘날 현재에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이 추측상으로 정부의 공식 기록인 한국전란 1년지에는 천수백 명 사망으로 돼 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만 명 내지 10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앙일보 간행의 민족의 증언에 따르면 50만 명의 대원 중 2할가량이 병사나 아사했다고 정리되어 있고, 부산일보 간행의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만여 명으로 정리되어 있고, 역사학자 중에서는 이승만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영익 교수조차 이 사건을 9만 명가량의 군인이 동사 아사 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방위군 사건을 계기로 군 입대 기피 현상이 증가하였고 이승만 내각의 신뢰도는 급격히 실추되었다. 이 사건이 정치 문제가 된 것은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 도착한 국회의원 이철승이 우연히 국민방위군에 속해 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그가 아사 직전인 친구의 사연을 듣고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의복과 보급품을 횡령 착복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국민방위군들에게 전달해야 할 50여억 환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접한 뒤 조사해보니 그 결과 고위 간부들이 군인들의 의복, 식량 등에 관한 비용 약 72억 환을 착복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곧바로 이철승 의원 등은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와 사진들을 제출, 국회에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자유당 정권을 비판,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게 하여 국회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서 곳곳에서 아사자와 동사자들의 시신과 기근, 질병에 걸린 방위군 병사들을 목격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는 1월 15일 제2국민병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러한 진상규명 움직임을 불순분자와 제오열의 책동이라며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 1월 말 내무부 장관 조병옥은 시체들의 사진과 수집한 낡은 옷과 식량 등의 증거를 들고 경무대로 찾아가 국방부 장관 신성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이승만은 승인을 거부하였고 조병옥은 이승만과 언쟁까지 벌였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냈으며 이승만의 최측근 인사의 한 사람이었던 윤보선 역시 경무대에 이승만을 찾아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방장관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참사의 최종적 책임이 이승만에게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패막이를 자임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하지만 들끓는 여론 때문에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은 빼돌리고 부사령관 유니컨만 처벌하자는 선에서 처벌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당시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유니컨을 수사했던 김태청, 뒤에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은 유니컨의 씀씀이에 기막혀 자신은 무리라도 유니컨이 돈 쓰듯이 해보았으면 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회고했다. 한편 재판부 구성에도 당시 현역장성 가운데 방위군과 가장 가까운 인물인 동시에 신성모 및 김윤근과 각별한 사이에 있던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을 임명하였고, 서둘러 진행된 군사법정도 재판 개시 3일 만에 김윤근에게는 무죄가, 유니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단 한 달여의 행군 끝에 9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아무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던 희대의 사건 국민방위군 참사는 한국전쟁 기간 중 보도연맹 사건과 더불어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는데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했다. 그런 와중에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마저 겹치면서 다급해진 이승만은 국방장관 신성모와 내무부 장관 조병옥 법무장관 김준현을 동시에 해임하고 이기붕을 국방장관으로 임명, 내각을 재개편하면서 국회에다 국민방위군 사건 중간 발표의 중지를 요청 사건의 확산을 무마하려 했다. 이에 윤보선이 경무대를 찾아가 이승만에게 신성모와 김준현 및 국방부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외 방위군 간부들의 처벌을 건의하였는데 이승만은 공비들의 술책이라며 현혹되지 말라고 하였고 정부에서는 즉시 공비들의 바로이며 루머라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서민호 의원은 발표를 강행, 국민방위군 간부들 대부분이 상부의 명을 빙자하여 예산을 함부로 착복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국회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50년 12월 17일부터 1951년 3월 31일까지 유령 인구를 조작하여 착복한 것이 현금 23억 원 쌀 5만 2천 섬이나 되었다고 했는데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제시한 통계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식료품비의 조달 액수와 실제로 집행된 액수의 차이가 무려 20억 원에 달함으로써 결국 3개월 동안 5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방위군 고위 간부층이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사령관 유니컨에 대한 기밀 비용이 105일 동안 무려 3억 1,755만 원이나 지출되었고 국회 내에 관련된 정파에 1억 원이나 흘러간 것 등 밝혀지면서 이 착복한 규모는 매우 큰 규모에 복잡하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중간 발표 결과가 나왔다. 계속된 토의 과정에서 정치자금 관련 의혹을 받고 헌병수사대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신문을 위해 소환되었던 의원들의 거의 전부가 발언에 나섰다. 이들 중 지청천 의원만이 유니컨과의 오래된 친분 관계 속에서 생활비조로 금전을 수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였으니 도둑보고 도둑을 잡으라고 한 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운동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여러 의원들의 발언 속에는 금전 수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제2대 국회에 들어와 김윤근, 유니컨 등 방위군 간부와 김종회, 박승하 등 한청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단 출신 국회의원을 규합 내지는 포섭하여 정치 세력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김정식 의원은 구체적으로 김윤근, 유니컨 등과 협의하여 청년단 출신 신정동지회 의원들을 적극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서범석 의원은 김윤근과 유니컨이 앞으로 있을 유엔 감시하의 남북통일 선거가 열릴 경우 한청 계열의 국회의원을 각 지방대표로 추천해서 남북 총선거에서 주도권을 차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이는 유니컨이 당치 않은 정치운동을 구상했기 때문이며 또한 김윤근, 유니컨에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태가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국회는 결국 정치 관련 무혐의라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방위군 비리에 국회의원이 관련되었다는 혐의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 가운데 3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이 서울을 함락된 지 2개월 만에 재수복을 했다. 한편 진훈과 준식이 등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돌려차기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간부가 나와서 지게질해본 사람 손들고 나와. 진훈이 손을 들고 나가자 준식이를 비롯한 황골서 같이 간 사람들이 따라서 손을 들고 나갔더니 데리고 가서 밥을 제대로 먹이고 전선에 폭탄 총알 또는 먹을 것을 전하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많이 나와서 이를 할망정 살만했다. 그렇게 전선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새우잠을 자면서 열심히 지게질을 했다. 굶지 않고 지내는 것만도 큰 행운이었다. 지평리 전투 이후 2달 동안 북으로 축차후퇴를 진행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은 1951년 4월 22일 중공군 제구병단은 춘계 공세 계획에 의거 국군 제육사단 방어진지 정면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국군의 전방연대들은 사단장의 진지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과부적에다 후방지역에서 중공군의 출현이 확인되자 지난해 온정리 전투에서 경험한 중공군에게 포위되면 끝장이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질서하게 후방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때 사단은 이미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었음은 물론 통신마저 두절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부대의 통제도 불가능하였다. 국군 제육사단은 철수 중 통신 장비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중공군의 추격이 중지된 자정 무렵에도 지휘 통제가 곤란함은 물론 전방연대의 상황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다음 날 23일 새벽에 겨우 2,500여 명 정도가 이틀 전 공격을 준비하였던 성룡산화악산 후방에 집결할 수 있었다. 날이 밝아 중공군의 공격이 둔화되자 미 제구군 단장은 한국군 제육사단에 신속히 부대를 재편성하여 성룡산화악산의 캔사스선에서 적을 저지하도록 했다. 사단은 명령에 따라 부대를 배치하였으나 어둠이 깔리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적이 공격을 재개하자 방어진지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미 사기가 저하된 장병들이 적의 파상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득이 사단은 다시 가평 계곡을 향해 철수하여 영연방 제27여단의 엄호하에 24일 아침 가평 남서쪽에서 부대를 재편하였다. 이때까지 사단은 소총 2263정, 자동화기 168정, 2.36 로켓포 66문, 대전차포 2문, 박격포 42문, 곡사포 13문, 그리고 차량 87대의 손실을 입었다. 사단을 화력 지원한 미 포병 부대도 105mm 곡사포 15문을 비롯하여 4.2인치 박격포 13문과 242대의 무전기, 그리고 차량 73대의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다행히 낙오한 병력들이 계속 부대로 복귀하여 4월 25일에는 6,313명이 집결하게 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영국군 제27여단을 주축으로 한 호주군, 캐나다군, 뉴질랜드군의 영연방군이 3일 동안 가평 전투에서 진지를 고수하여 이 틈을 타 유엔군이 북한강 남쪽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함으로써 중부전선 붕괴에까진 이르지 않았으나 육사단은 얼마나 정신없이 패주했는지 105mm 곡사포를 하나도 안 갖고 내려와서 재편성 시 18문을 몽땅 새로 받아야 할 정도였다. 그리고 이 굴욕은 널리 퍼져나가 당시 미 육군 장병들은 육사단 마크를 단 장병을 발견하면 겁쟁이 블루스타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육사단은 용문산 일대에 배치돼 사창리에서보다 훨씬 강력한 중국군의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도영 사단장은 제2연대 연대장과 정보주임, 작전주임을 모조리 교체하고 예하 3개 대대 역시 대대장을 모두 후송시키거나 군사재판에 회부시킨 뒤 5월 1일 2연대의 군장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청성부대는 한 번도 패한 일이 없는데 너희가 사창리 전투에서 망쳐놓았다. 이 오명을 씻기 위해 너희는 앞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이제 후퇴는 없다.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 말고 전초진지를 사수하라. 진지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한 사단장은 모든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며 전투의지를 자극하였다. 이에 연대 장병들은 사창리 전투를 서력하겠다는 결의로 뭉쳤으며 특히 이대대는 전방으로 향하며 머리띠나 철모에 결사를 쓸 정도로 강한 전의를 불태웠다. 전투 직전 육사단 책임구역 내 최대 자연장애물은 북한강이었으나 강을 따라 주저항선을 설정할 경우 북한강 북쪽의 적고지의 지원부대의 움직임이 노출될 우려의 군단 방침에 따라 용문산 일대의 고지에 주저항선을 설정했다. 그러나 사단장 장도영 장군은 북한강을 활용하여 중국군 공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제2보병 연대에게 사단의 주 방어선보다 한참 북쪽에 있는 북한 강변의 진지를 구축하도록 했다. 1대대는 미사리, 2대대는 울럽산, 3대대는 후방에 위치한 353고지를 맡았다.
사실 밑에 요도에서도 보이듯 당시 군단 명령에 의거해 인접 사단도 한 개 연대를 경계부대로 전진시켜 놓았기에 이 자체는 특이한 일이라 하긴 어려웠다. 경계부대 철수를 불허하고 최후의 고수방어를 실시토록 한 점만 빼면 장도영 장군은 적 공세가 시작되고 최초 진지에서 버티기 어려울 경우 427고지와 나산의 축차진지로 철수한 뒤 마지막으로는 제2연대 전부대가 427고지의 최후 진지에서 전면 방어를 수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연대 하나를 위험천만하게 돌출시켰다는 점 때문에 미 육군 고문관도 주저항선 이남으로의 완전 철수를 권고했으나 장도영 장군은 듣지 않았다. 또한 미군을 주축으로 한 서부 전선의 유엔군은 무제한 화력 투입과 방어로 중국인민지원군의 대공세를 4월 29일 서울 북방에서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1951년 4월 30일 국회에서는 국민방위군의 해체를 결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부정 착복한 국민방위군 고위 간부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서부 전선의 미군이 더 이상 예전같이 당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펑더화이는 전력을 동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특히 약한 한국군을 제대로 박살내기로 계획하고 중국인민지원군 구병단 예하 지상군 12, 20, 27군단이 미 10군단 휘하 5사단과 7사단을 돌파해 깊숙이 파고들고 동해안 쪽에선 조선인민군 육군 2군단 5군단이 한국군 방어선을 돌파. 한국군 4개 사단을 3중으로 싸먹어 동부전선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고 중부를 먹고 서부를 감싼다는 원대한 계획이었다. 3군단의 왼쪽을 맡은 중국인민지원군 구병단은 한국군 사단 하나당 6개 사단을 투입. 5사단과 7사단 방어선을 가볍게 뚫어버렸으나 연미 2사단이 한국군의 패주로 동쪽이 횡하니 비어버린 상황에서도 벙커고지에서 화력과 우주방어로 돌파가 확대되는 걸 저지하면서 애초 의도대로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이 덕에 5사단과 7사단은 밀려나고 연대가 통째 날아감은 물론 붕괴 직전까지 몰렸지만 물러서는 데 성공한다. 한편 3군단의 오른쪽을 파고들었어야 했을 조선인민군 2군단, 5군단마저도 돌파조차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계획은 엉켜버리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군 3군단은 오마치라는 단 하나의 고개로 후방과 이어지고 있었다. 그만큼 오마치 고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고개가 미 10군단 휘하 한국 육군 7사단의 관할구역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3군단에서 오마치 고개의 수비 병력을 두려고 했으나 미 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이 무슨 깡으로 남의 구역 침범하냐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오마치는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다.